윤석열, 김건희의 4조 원대 비자금, 금고가 발견됐습니다. 캄보디아 ODA 차관이 7억 불에서 30억 불로 4배 뻥튀기 된 그 시점. 도이치파이낸셜이 캄보디아 현지 은행을 100% 인수했고 히림 종합건축까지 줄줄이 진출한 충격의 정황이 전격 폭로됐습니다. 세금 4조 원이 훈센 일가와 손잡고 세탁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 국정농단의 실체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인생을 가짜로 살아온 김건희, 학력, 뭐 논문 다 가짜입니다. 캄보디아. 대경제협력 차관이 돈 빌려주는 거예요. 네.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받을 돈인데 사실상 못 받아 거의 많이 뜯기거든요. 네. 그렇죠. 순수한 목적에서 주는 그러니까 주다시피 하는 건데 문제는 캄보디아가 윤석열 정권 때 7억 불에서 대경제협력 차관이 30억 불로 4배가 뻥튀기가 돼요. 네. 근데 2023년에 도이치모터스의 그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이 캄보디아에 진출을 합니다. 그 현지 은행을 인수를 해요. 잠깐만. 요거 중요한 얘기 빨리 하지 말고. 2023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도이치 파이낸셜이 캄보디아로 진출해. 현지 은행을 인수해 버려요. 와, 현지 은행을 인수해요? 1금융은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저축은행 같은 2금융인데 금융을 100% 인수를 합니다. 도이치파이낸셜이. 근데 이때 당시 2023년에 차관이 30억 불로 늘어요. 늘고 2024년 실제로 집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확인한 부분은 그건데 네. 히림 종합건축사무소란 곳, 히림도 히림도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히림이 진출해 캄보디아에 언제 진출했는데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다 진출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야, 진출을 장난 해서 아니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어려운 나라를 도와준 이유는 뭡니까? 다리도 높고 뭐 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 간접 자본들 확충해라. 네. 근데 그런 큰 공사에 이제 히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고 도이치파이낸셜이 사실은 이제 현지에 진출했는데 현지 교민들의 제보는 최은순 지분이 들어있다. 자기들은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안에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컨트롤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분이 특정이 됐습니다. 오. 현지에서. 캄보디아 아까 그 갔잖아요. 애 안고 사진 할 때. 캄보디아 그 순방을 그때 갔었잖아요. 네, 김건희가 윤석열이랑. 갔죠. 네. 갔었는데 그 당시에 그 동포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가면. 네. 거기에 딱 나와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현지에 그 컨트롤 하시는 분이. 사진이 찍혀 있겠네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의심하는 것으로는 네. 캄보디아 그 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요. 거기서 빼먹는 거는. 협력 차관이라는 거는 수출입 은행에서 그냥 돈을 주면 그래서 네. 알아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우리가 30억 불이라고 하면 4조가 넘는데 이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걸 회수할 수 있는지 계속 네. 체크를 하고 이 돈이 어디 쓰였는지 우리가 알 관리를 필요가 해야지. 있잖아요. 그렇죠. 2024년에 넘어간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우리 정부가 모릅니다. 와. 이게 한 번에 넘어가진 않고 이렇게 분기별로 나갈 이게 시기별로 나갈 텐데 저희가 이제 국회를 통해서 외교부에 요청을 했는데 네. 없어요. 그게 총 얼마예요? 2024년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캄보디아로 간 거 넘어간 돈이. 차관. 간 게 네. 그것도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파악이 그게 안 돼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차관을 4배를 뻥튀기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딱 두 곳이 증액이 됐는데 인도네시아랑 캄보디아가 됐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광물 자원이 많아요. 우리가 떼이더라도 자원으로 받으면 돼. 근데 네. 캄보디아는 받을 게 없어요. 그냥 예. 네. 수사를 하는 사람의 촉으로는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 대 은행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특정한 사업에 이렇게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업으로 덩어리가 제일 큰 게 토목 건축이에요. 네. 그러니까 히림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 그래서 은행이 필요한 거예요. 은행은 그걸 뒤로 빼돌린 돈을 세탁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려면 은행이 필요하거든. 그 파이낸셜이 아까 그렇죠. 도이치. 그러니까 은행을 인수한 거고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하면서 의심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양새가.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와, 어지러워지하다. 한국 기자들만의 취재로 이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와. 저희 팀의 이슬기 기자가 마침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그 취재 현지 탐사보도 매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제 국제적 언어 능력도 되고 그리고 이 친구가 마침 캄보디아의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동료들이 보니까 훈센 총리잖아요. 캄보디아가. 네. 지금 그 아들이 총리를 하고 있는데 훈센을 비판하다 잘린 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비판 보도를 했던 마침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봉지욱이야. 그분들과 지금 한 두세 분과 손을 잡고 네. 이제 중요한 것은 훈센이 우리나라를 엄청 많이 왔습니다. 방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 윤석열 정부 때. 예, 윤석열 정권 때 많이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지 정부가 협조를 안 해주면 돈 빼먹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의심하는 지점은 짰구나 이거. 훈센이랑 네, 짰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취재에 들어가고 조만간에 저희 기자들이 캄보디아 현지로 갈 텐데 저야 뭐 이제 얼굴도 특이하고 이렇게 못 가고 이제 저희 얼굴이 안 알려진 기자들이 현지에 가서 아, 이거 대박 나겠는데.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은데 이게 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저희가 판단을 한 거죠. 그게 그 캄보디아가 독재 국가일 뿐만 아니라 왕국이에요 이게 또. 네. 그 왕하고 또 저기를 하면. 지금 세계 최장기 독재 국가라고 하는 이유가 아들이 총리고 네. 그 아버지는 총리하다가 지금 물러나서 상원 의장을 하고 있대요. 네. 그리고 훈센 총리를 비판했던 기자가 막 없어졌다가 몇 달 만에 나타나서 유튜브에서 다시는 훈센을 비판하지 않겠다고 아, 그래요? 자아 비판을 하게 만든 야, 재밌네.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야, 근데 아무튼 그 도이치 파이낸셜이 2023년에 캄보디아 가서 현지 은행을 인수한 거는 팩트고 네, 네. 거기에 최은순 지분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아직까지 소문이고. 그렇죠. 히림이 진출해서 공사한 것도 팩트예요. 네, 히림이 진출해 있고 와, 그것도 팩트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그 저희뿐만 아니라 시간 문제일 거라 보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관련해서 가장 돈은 액수로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워낙 크잖아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리고 해외에 거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국내로 가져올 필요가 없죠. 해외 조세 도피처에 그냥 돈을 놔두면 되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뭘 얼마나 했는지 정말 돈 버는데 진심이야. 진짜 대단하다. 이거 똑똑해야 될 것 같은데. 똑똑해야 돼. 그럼. 그래서 이 아무나. 그림은 누가 있을 거야. 네, 어제 SBS 보도에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화상 인터뷰를 해서 SBS 보도가 나왔어요. 그거 예. 보셨죠? 예. KH그룹이 어떤 사건이 엮여있냐면 쌍방울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북송금 사건 할 때 그 김성태와 그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은 전에 옛날부터 주가 조작의 동업자예요. 근데 김성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이재명 경기도를 대신해서 그렇습니다. 북한에 돈을 줬다. 네. 한 100억 원 되잖아요. 근데 배상윤이 어제 SBS 기자에게 얘기한 것은 그게 우리 사업이지 경기도와 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라는 이렇게 딱 짧게 두 문장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배상윤이 계속 도피하면서 못 들어왔고 김성태는 자수하다시피 만세를 부르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김성태는 들어와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해줬고 그 과정에서 수원지검에서 소위 말하는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 세미나도 있었잖아요. 그게 다 깡그리 무시하고 판사가 신진우 부장판사가 1심, 2심을 내려서 지금 대법원에서 3심 중이에요. 네. 중인데 만약에 배상윤이 들어와서 왜냐면 배상윤은 그때 이 돈을 일부 댔거든 자기가. 근데 그게 그 돈이 아니고 김성태 거짓말이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진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3심 대북송금 관련은 파기환송이라고 다 하는 바뀌어야지. 굉장히 중요한 뉴스. 그러니까 인생을 가짜로 살아온 김건희, 학력, 뭐 논문 다 가짜입니다. 예. 그런데 그 가짜를 용인해준 대학교가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제 아니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잡히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첫 출발이 누구냐? 이거를 누가 세상에 폭로해가지고 김건희가 가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느냐? 헤드라인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JTBC 최초 보도 이후 1275일 만에 김건희 석사 학위가 취소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 헤드라인 봤는데. 저 최초 보도 누가 했느냐? 봉지웅입니다. 봉지웅입니다. 근데 뭐 봉지웅이에요. 이게 제가 당시 JTBC 탐사 팀장이었고 저희 팀의 이제 오승열 PD가 국민대 유지 박사 논문은 이미 논란이 됐을 때예요. 근데 박사를 이렇게 했는데 석사는 제대로 했겠냐? 근데 석사 논문은 보니까 그럴 듯해. 파울 클레라고 추상화의 할아버지쯤 돼요. 그렇죠. 우리는 전 파울 클레 그때 처음 들었는데 우리는 주로 칸딘스키 많이 알잖아요. 칸딘스키는 아버지고 할아버지 번은 파울 클레신데 네. 그냥 저희가 봐도 약간 허접한 거예요. 허접했는데 소위 말하는 그 논문 표절 프로그램 카피킬러에 돌려봤는데 20몇 프로밖에 한 20% 나왔나?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오승열 PD가 보니까 대조군이 너무 없는 거야. 대조군이 있어야 그 논문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몇 퍼센트인지 나오는데 파울 클레에 대한 논문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인터넷에 파울 클레를 치고 단행본으로 나온 책들이죠. 책에 있는 것들을 우리 오승열 PD가 데이터베이스에 다 넣었어요. 손으로 쳐가지고. 대박이야. 손을 쳐서 그걸 대단하네.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야, 그냥 해봐 이렇게 했는데 얘가 며칠 있다 오더니 대박이네. 42% 나왔습니다. 와, 그래 대박이네. 42%? 그러니까 대조군을 저희가 직접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켰고 42%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 첫 보도를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김건희가 기자회견 열고 사과한 날 있잖아요. 네. 조용히 내좀하면 살겠다고. 그날 첫 보도를 한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와 김건희의 악연은 그날부터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당시 모든 반론을 팀장이 제가 받았으니까 잘못했네. 김건희 측에 이렇게 해놓고 김건희가 이제 나 사과했는데 그날 저녁에 석사 논문 표절이 터지고 이제 저희가 다음 날 보던가는 저희 라정주 PD가 저희가 저희 좀 독하잖아요.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은퇴해서 저기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신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기다려가지고 물어봤죠. 김건희 논문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그거 내가 그거 표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도 교수가 그거 내가 표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뭐 좀 그랬지만 요즘 기준으로는 통과 못하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김건희가 꼭지가 돌았을 거 아닙니까? 진짜 열받지. 열받잖아요. 열받았는데 또 며칠 뒤에 저희가 미술관 큐레이터 경력이 있다고 그 자기 경력이 있었잖아요. 경력 위조도 있었는데 네. 저희가 그 미술관을 전방위로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이 사람 김건희를 본 사람이 없어. 거기서 큐레이터로 오래 일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경력이 다 가짜인 거예요. 예. 이제 그거까지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무속 논란으로 넘어갔죠. 김건희의 무속 논란, 소위 말하는 그 사부토건 관련 문제나 무정스님 그리고 역술인 서대원 씨. 이제 요거는 그때 당시 보도 윗선에서 보도를 막아서 제가 못했죠. 보도를 못했고 그런 게 또 있었어요. 일부만 온라인 기사는 팀장 권한으로 낼 수가 있어서 제가 아주 몇 개만 그냥 취재한 게 아까우니까 저희 애들이 한 2달 동안 취재한 건데 아까워서 이제 온라인 보도로 냈죠. 근데 그때가 마침 스트레이트에서 이명수 7시간 녹음 파일을 했을 때인데 지금 이제 제가 이명수랑 많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참 아깝다. 김건희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그 무속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뭐 의존도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것과 우리가 준비한 게 같이 만났으면 정말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아깝다는 게 일이 안 되려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어찌됐든 이 사건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숙명여대가 뭐 조사 한 해 만에 하는데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총장이 바뀌고 나서도 굉장히 지지분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보도하고 막 뭐 진짜. 국회에서 부르고 하니까 당시 그 장윤금 총장인가 그분 막 해외 나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구청가서. 열받아. 근데 맞아. 거의 4년 만에 3년 넘게 질질 끌다가 이제야 됐는데 이제 저희는 끈 다 떨어지니까. 저는 왜 이걸 중요하다고 봤냐면 숙명여대. 석사가 취소되면 박사가 자동 취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중요하다고 본 거죠. 아. 유지 논문 말도 안 되지만 국민대는 아예 취소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국민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요거 잠깐 정리하고 아니 갈게요. 소송 때문에 하나만 정정하자면 유지 논문이 박사 논문 박사 논문 아니에요. 그거 네. 아니에요. 예, 유지는 다른데 예, 투고한 맞습니다. 논문. 안 그래도 바로 잡으려고 했어. 박사 논문은 그 인터넷 운세 컨텐츠. 맞아요. 컨텐츠. 네. 네. 유지 논문은 학술 논문이고, 네. 네, 그건 전혀 다릅니다. 자, 어제 그 숙명여대, 국민대, 그거 입장을 좀 전하고 갈까요? 일단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위원회가 총장에게 학위 취소 결정을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라고 숙명여대가 밝혔고요. 이제서야. 예, 이제서야 밝혔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2008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국민대도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국민대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국민대가 정말 나빠. 국민대가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맞습니다. 지금 마지막까지도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석사 취소하니까 이제 박사 취소해야죠 라고는 얘기를 해. 마지막까지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렇죠. 세상에 이게 이거. 무슨 대학교입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정말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저는- 되는. 아, 진짜 고졸인 너가 너무 부럽다. 아, 괜히 대학 나왔어 진짜. 이 뭡니까 이게 대학교가? 근데 이게 그 중간에 이제 JTBC가 그러니까 제가 나오고 한 이유가 뭐 복잡하게 제가 안 그래도 하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책으로 하나 쓰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 대선 때부터 쓰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다가 딱 취소한다고 발표가 나니까 갑자기 JTBC가 그 우리가 한 겁니다. 뭐 이러면서 숟가락을 딱 놓더라고요. 중간에는 중간 보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탐사팀장일 때 나갔죠. 그러면서 팀이 거의 와해가 됐어요. 와해가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숟가락을 놓더니 이제 이것도 그렇고 김재규 재심 그것도 이제 저희 팀에서 보도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갑자기 숟가락을 놓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언론은 특히 이제 조중동 제가 많이 비판하는 이유는 종편을 갖고 있잖아요. 조중동과 그 종편의 그 방송 뭐랄까 스탠스가 비슷한 데도 있지만 보도 스탠스가 JTB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손석희 사장이 있을 때 없을 때가 있었고 시기별로도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중앙일보에서 대통령실 뭐 청와대 출입을 하다가 내일 JTBC 정치부로 발령이 나요. 그럼 내가 어제 썼던 기사를 뒤집어서 써야 되는데 그걸 참 잘해야 돼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승진을 합니다. 아니 너무 좀 JTBC 까지 말고. 까딱이보다는 이제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런 말씀. 아니 사실 저 문제가요. 네. 지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저한테 이러저런 거 물어보러 전화 많이 오는데 제가 첫 마디가 항상 그래. 아유 5년 동안 뭐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궁금해졌을까? 그동안에 왜 안 했을까? 최강욱 그러고 있거든. 최강욱 대단한 최강욱이야. 대단한 최강욱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야. 그리고 아까 뭐 아산병원 말씀 잠깐 하시던데 안 그래도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저희도 진작에 뭐 제보가 좀 왔었고 네네. 말씀하신 그 최모인데 그분이 전력이
있더라고요. 전력이 예전에 태광 이호진 회장 맞아요. 그 사람 보석해줄 때 그 진단서를 해주신 분인데 그때도 편히 봐준 사람이. 근데 이호진 회장이 지병은 있죠. 간질환이 있었는데 풀어줬더니 갑자기 술 먹고 다니고 그때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해서 풀어줬거든. 걸려가지고 근데 한간에는 그때 당시 태광 직원들 그때 당시 왔던 제보입니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룸사롱에서 회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기자들이 그 제보를 받고 막 쫓아다니다가 떡볶이집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 떡볶이. 시켜먹고 하다가 보석 취소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이번에도 힘을 썼다라는 게 아산병원 내부 다른 의사의 제보였습니다. 이거 좀 봐봐. 이게 다 나온다고. 다 나오네. 야, 하여튼 국자 들어가는 사람한테 다 제보한테 최욱한테만 안 해줬네. 하여튼 김건희는 꼭 그런 사람의 힘을 좋아해. 뭐가 정상적인 걸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줄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특혜를 받는 거야. 타인의 질병과 관련된 거 얘기하면 본인이 압니까? 저는 고등학교부터 질병 알아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예. 자, 요 부분을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다뤄볼까 하는데 급성 간염으로 군면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제검. 예, 제검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요. 간염으로 군면제를 받을 정도라면 술을 마실 수 없는 몸 상태라고 합니다. 예. 심각한 상태. 네, 그래서 이제 봤더니 확실히 급성 간염으로 면제받은 건 아니더라고. 간염이라고 나와 있어요. 간염. 그거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간염. 그렇죠. 네. 급성 간염으로는 군 면제 대상이 아니야. 네.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간염이더라고. 간염. 자, 그런데 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는다? 그러면 술을 먹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의료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점을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사진 하나 함께 보겠습니다. 뭐 있어요? 아이고 이거는 뭐 와인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들고 있는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미벨이라고 하겠지. 오미벨. 오미베리 그래 좋다. 씨는 오미벨. 말 잘했다 그래. 오미베리 그래 좋아. 그럼 우리도 여기서 당할 수 없지. 오미베리라고 했다 이거지. 알았다 그래. 오미베리라고 할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서 술을 먹을 것 같은 정황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증언들이 막 나와요. 증언들이? 네. 증언을 한번 쓸어가지고 한번 담아봤거든요. 네. 시중에 돌아다니는 증언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주진우 선배님과 관련된 음주 관련된 전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기자 후배는 같이 마신 적이 있어요. 보수 언론사의 기자입니다. 여자 기자인데 선배님 전데 잘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술자리에서 헤어지고 연락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좀 따로 좀 뭐 좀 한 잔 사주시면 안 돼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주진우 선배님 아니세요? 맞는데 나 주진우인데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끊었어. 술자리를 그날 같이 한 거지 새벽에. 그런 경우는 있어서요.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한테 주진우 검사인 줄 알고. 의원인 줄 알고 술 한 잔 더 사주세요 했다는 거야. 자, 매불쇼 공개적으로 최초로 제보를 받습니다. 주진우 의원과 술을 마셨거나 주진우 의원이 술 마시는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시라면 매불쇼 메일로 제보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그 겐트 대학 저 생각해보니까 벨기에인데요. 벨기에. 네덜란드 통해서 가야 되거든. 암스테르담 공항. 거기서 주진우를 보셨거나 벨기에에서 겐트 대학을 함께 다니신 분. 그 주진우가 벨기에 말 하는 거 들으신 분. 연락을 꼭 주시면. 요거는 저희가 제보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친화력 왕인 이명수 기자가 주진우 의원과 친해져서 술 한잔 하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 간염을 지금도 치료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심각한 걸 간 이식해야 된다고 하던데. 네. 고등학생 맞아요. 때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간염이 그러면. 의료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94년, 95년생관에 면제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병역비리 수사 DJ 정부 때 그게 99년, 2000년 이때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병무비리 수사라고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주로 군대를 빼는 방법이 네. 디스크. 디스크. 허리 디스크 사진 그 아픈 사람 엑스레이하고 바꿔쳐가지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바꿔치기로. 빼고. 그다음에 그때 간염이 국민들 사이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핫한 질병이었어요. 간염 걸리면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 근데 간염도 그때 유행하던 아이템인데 이때 지네 아버지가 검사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실제로 급성 간염이라고 주장해가지고 빠졌다 그러면 당시에는 수사 대상으로 삼았어야 돼요. 병역비리 수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런 게 아니고 명확하게 도저히 군복무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거를 좀 입증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자료 띄워주신 거 보니까 처음부터 면제가 아니라 처음에는 현역으로 뜬 것 같은데. 상급 3급 됐다가 5급으로 됐죠. 현역 대상이었어요. 그 현역 대상 현역. 그런데 이제 좀 뭐 몇 달 지나가지고 저렇게 이제 면제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보면 주진우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뭘 했나 싶어요. 아니 나 진짜. 맞아. 나 군대는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저는 네. 몰랐어요. 저 그거 이번에. 몰라요? 1병, 2병, 3병, 4병. 그건 알아. 하셨던 거. 맞아.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주진우. 아니 이거 심지어 주진우가 지금 부산의 지역구 의원이거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통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라도 내 지역구. 내 지역구니까 거기 무슨 뭐 전세라도 하나 또 잡아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통상은 그렇게 해서 주소를 옮기죠. 그조차도 안 했더만. 그것도 없어. 네. 뭔데 주진우? 그러니까 저걸 찍어주는 사람들은 또 저 어차피 또 공천 받으면 찍어준다고 생각하고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저렇게 못합니다. 진짜 공천만 받으면 난 계속 의원할 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저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서 자꾸 해야지 공천이 또 나온다. 이런 또 믿음이 있는 거고. 근데 좀 솔직히 뭐 찬물 끼얹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 지역구에 다음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 높긴 하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건 그게 맞잖아요. 현실이죠. 그건 맞잖아요. 네. 네. 그게 너무 씁쓸한 거죠. 네. 진짜 씁쓸하다. 네, 부산의 강남이라고 해갖고 뭐 그런가 봐. 나도 잘 모르는데. 그 부산 분들이 이제 본인 저기도 있고 한데 벨기에를 보내세요. 거기서 국회의원 하는 게 낫지. 한국에는 도움이 안 되잖아 지금. 네. 우리 부산에 계시는 우리 지역구민 분들 이 얘기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요. 이재명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요 얘기 잠깐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께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대선 기간에 해수부 부산 이전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시죠? 그거 막 서명하고. 네. 그때 약속했던 그 장면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이거.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화, 부산의 해양 수도화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여기 회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핵심이 해운회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회사가 HMM이라면서요. 그 HMM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약속하고 당선됐어. 네. 그럼 약속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죠. 지켜야죠. 그래서 이제 지키겠다고 한 거야. 그런데 해수부가 보고를 하는데 한 4년 정도 준비 이렇게 착실하게 해가지고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야. 준비. 임기 말. 4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착실히 성실하게 준비해갖고 저희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됐고 당장에 연말까지 옮겨. 왜냐하면 이렇게 뭉개면 뭐 그냥 그렇지. 안 옮겨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나 봐. 그러면 또 막상 그런 보고 받으면은 그럴 듯해. 부지도 마련해야 그렇죠. 되고, 뭐, 지어야 되고. 그 건물도 지어야 되고, 뭐 그쪽 입찰 주민들 절차가 뭐, 어떻고. 이 변명이 많은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내가 잘 모르면 대통령으로서 그럴 것 같거든. 그래 딴 거 하는데 쉽게 걸리는구나. 그러면 아무튼 4년 안에는 하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됐고 그냥 당장 해. 시끄러. 그러니까 해수부가 보고를 할 때 세청사를 완공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전할 계획. 그래서 2029년 정도쯤에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세청사 완공됐고 그냥 건물 임대해서 들어가라. 그런 식으로. 네. 센에서 들어갔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 관련해서 아주 부드럽게 강유정 대변인이 대신 전했거든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부지, 뭐 건물 이런 식으로 너무 순차적인 진행을 할 때 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보다는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그 건물의 형태나 뭐 양도 형태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긴장한다. 문학적으로 아주 완곡하게 했는데 야 그냥 세도로 가서 해 그냥 뭐 세도 안 돼 그럼 사글세로 가 일단 옮겨 12월까지 뭘 새로 지으려 그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악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불악위라는 표현이라는 게 법은 신분이 귀한 자라고 해서 이거 아부하지 않는다 이 뜻이라고. 예, 그렇더라고요. 일단 조은석 특검이 수사 개시한 지 엿새 만에 지금 윤석열 씨, 윤 씨 체포영장 청구한 건데 일단 뭐 선빵은 정말 확실히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속도 빠르죠. 예. 일단 저 궁금한 게 일단 영장 발부는 이게 어디서 하는 건지 네. 귀견 판사가 하는 건 아니죠? 하는 거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소 전이고 네. 이 체포해서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데 네.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높다. 범죄의 상당성은 상당히 높은데 네. 그때 발부하는 게 체포 영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영장, 뭐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 구속 영장 같은 거 영장 전담 판사가 하는 거고요. 전담 재판부에서 하고 뭐 다만 주말이면은 당직 판사가 하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영장 전담이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공판과 관련한 재판부가 그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게 어제 저녁 때인가 영장 청구를 했죠. 5시에. 네, 그렇죠.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는 저희가 이 대리를 해서 사건을 할 때도 잘 모릅니다. 이거 완전 밀행성 원칙으로 알리지 않아요. 판사가 누군지도 알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발부된 다음에 아는 거죠. 영장 떨어졌구나 이렇게.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지금 특검은 일단 알리는 것 같아요. 이걸 브리핑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빨리 할 거고 이걸 압박으로도 활용하는 것 같고 반드시 그리고 체포영장은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발부 가능성이 99% 이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3번째 불응한 겁니다. 이 경찰에서 2번, 특검에서 1번. 윤석열 씨는 나는 제대로 된 일시, 장소 뭐 이런 거를 이야기 듣지 못했기 때문에 특검에선 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만 특검에서 불러놓고 안 불렀다고 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범죄는 상당하고 왜냐면 뭐 비아폰 서버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는 그런 진술 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그리고 체포영장 적법하게 발부됐던 것을 경호처 직원들을 다 대동해가지고 막아선 거는 다 이 영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범죄의 상당성은 요건이 됐고 소환에 불응했어요 3차례. 그렇다면 이건 영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소환 불응한 게 3차례가 윤석열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특검이 부른 게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거는 경찰에서 불렀던 건데 그거는 윤석열 지금 변명은 이거예요. 나는 사건이 어차피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제 넘어갈 거라서 특검 발족되면은 거기 다 응할 계획이었다고 마음의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영장 체포영장을 치면 어떻게 하냐 특검이. 나 조사에 응하려고 했는데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특검이 6월 18일부터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2번 불렀었어요. 경찰이. 근데 2번 다 안 왔었고요. 특검이 일을 시작한 게 6월 18일인데 6월 19일 날 또 불렀어요. 근데 또 그때도 안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고 니네는 그럴 권한이 없다 이런 주장 계속하고 법원한테도 니네는 특검하고 내통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주장이 되게 어거지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 재판부에 대해서도. 근데 기피 신청 이거 뭐 다 아무것도 이제 그 김영현 씨인데, 네, 어쨌든 이제 김영현이랑 윤석열이랑 다 같이 이제 움직이면서 서로 그냥 막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막 난리를 치고 있어서 재판부가 바라보기에는 이거는 좀 말도 안 된다, 얘네들 더 이상 이제 용서할 수 없다, 막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특검이 효능감 있게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윤석열 씨는 스스로는 안 올 생각이었잖아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나 앞으로도 내가 스스로 나갈 생각은 없다 이렇게 확인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번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말고 더 이상 할 게 없죠. 근데 어제 나오자마자 이게 어제 5시 50분에 체포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이렇게 오늘 정도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나는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말은 뒤늦게는 했어요.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되면 난 가겠다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뭔지 사실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유, 지금 뭐 노변 말 하시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막 무너지네. 집중하세요, 집중. 아니 너무 집중하니까 빠져들었나 봐요. 지금 댓글들도 다 노 변호사님 건강 잘 챙기시라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진짜. 네.
그러니까 그 인기가 좋으셔서 좀 아프면은 이렇게 막 하여튼 힘내시고 네. 따뜻한 물 이거 보이차인데 이거 하나 드실래요 좀? 낚시던 거 아니에요? 더 이렇게 오늘 여기 뺄까? 네, 더 잠자코 있겠습니다. 네. 벤츠님이 노영희 변호사님 힘내세요 그러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지금 법원에 이런 의견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네. 절차가 맞지 않다. 네. 나 응하려고 했는데 지금 특검으로 바뀌어서 바로 체포영장을 하면 어떻게 하니까 의견서를 냈다고 하는데 네. 법원에서 그럼 이 의견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 것. 보통은 체포영장 그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는 것도 조금 이례적이죠. 이제 본인이 인지하게 된 거잖아요. 네. 원래는 그냥 진짜 밀행성으로 몰래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안 오니까 너 잡아드리겠다 이 취지인데 일단 모든 절차를 하나부터 문제 삼고 있는데 이를테면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는 건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특검이 하면 특검이 공소유지하러 특검보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박억수인가? 예, 박억수. 왜 내 재판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게 절차적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특검법 자체가 위헌 법률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건 법원으로서는 받아들여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검은 나를 수사할 수 없다. 특검 법안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뭐 이를테면 지연 말단적으로는 특검의 준비 기일이 20일까지는 있는 건데 왜 20일 다 쓰지도 않고 지금 뭐 추가로 기소를 하고 뭘 하냐. 김용현 씨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되도 않는 소리고. 그거는 그냥 짧게 하면 되는 20일 다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게 그러면서도 체포영장 발부되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응하려고 했는데 그전에도 제3의 장소에서 나 하면 나 하려고 고민해봤는데 그리고 대면 아니라 서면 같은 건 응하려고 한번 저울질 해봤는데 나를 그냥 하려고 한다. 나 특검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했는데 완전 전형적인 비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비겁한 플러스 제가 오늘 윤 씨 그 입장을 보니까 뭐 응할 계획이었다. 나는 저게 뭔가 후달린다? 이런 표현. 맞아요. 딱 몰렸다. 그러니까 쫄렸다, 후달렸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게 아까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99%라고 했잖아요. 기각될 가능성이 1%라도 있긴 있는 거예요, 이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그건 같고요. 걱정 안 해도 범죄의 되는 거예요, 상당성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세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수사 과정에서 응하지 않아서 지금 수사 자체가 답보 상태인 부분. 그리고 어제도 박지영 그 특검보 내란 특검보가 브리핑할 때 특검은 수사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뭐 방기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수사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다른데 수사가 안 됐는데 가장 주요 피해자를 부르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조사했다는 거예요. 다 진술 확보했고. 근데 계속 부르는데 혼자 유일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유일한 이 추가 기소할 피해자가 윤석열 씨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뭐 오늘 늦어도 내일 중에 발부가 될 거 아니에요. 발부가 되면은 48시간 동안 이제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 뻔하잖아요. 체포한 다음에 풀어주려면 체포하지도 않겠지. 네네. 그러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재구속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은석 특검이 효능감이 있다고 보는 게 우리가 사실 생각했던 게 새 특검 중에 누가 더 먼저 치고 나가냐 이게 되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 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자기 아프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거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공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 법리 구성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윤석열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게 경호처 직원들한테 나 데려가지 못하도록 니네가 다 막아라. 그다음에 비아폰 서버 삭제라 뭐 이런 거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명확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내란 특검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실제 이 사람이 상당한 범죄를 저지른 데다가 본인이 범죄 저지른 게 너무 명확한 데다가 이 사람의 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내란죄는. 네, 내란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윤석열은 이제 한번 들어가면 더 이상 이제 못 나온다. 또다시 제2의 직위원이 나올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윤석열 씨가 사실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48시간 이내에 이거를 해낼 그 밑에 뒤에 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이 특검이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뭘? 이 특검보 박지영 특검보에게 당신 그러면 사실 그 체포영장 발부한 이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48시간 동안 이제 체포해가지고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또 대답 뭐 제대로 안 하겠죠. 엉터리 같이 말하거나.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영장 실질심사 또 한번 해가지고 구속시킬 거다. 그리고 20일 안에 이 사람에 대해서 기소할 거다. 이제 이런 그 뒤에 플랜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조사실이라든가 뭐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낸다든가 기자들이 물어봤 그런 거 있었냐 그랬더니 다 해놨다. 이미 다 준비해놨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 그리고 조사실을 마련했냐 했더니 박정석 의원 저는 저거 보고서는 이 내란 특검의 결기를 좀 봤는데 특별한 거. 전직 대통령이라고 뭐 특별하게 조사실 마련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피의자 중에 1인이다. 이게 멋있는 말이죠. 예. 그래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통 걸린 것 같아 윤석열이. 그러면은 구속영장을 만약 체포 48시간 뒤에 구속영장을 치면은 구속 여부는 직위원이 그건 직위원이 결정하는 거 아니죠? 아직 추가 기소가 하기 전이니까. 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위원한테 가면 이게 불안해 갖고. 뭐 모든 게 이제 블랙홀처럼 지금 돼서 직위원한테 가는 거 아니야? 추가 기소된 거는 누구한테 배당됐어? 막 이런 좀 형국인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김용현 씨 같은 경우에도 34부로 갔잖아요. 그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든 재판은 직위원으로 원래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앙에는 오로지 형사재판하는 사람 직위원밖에 없나 보다 이랬는데 아니네? 한성진도 있네?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한성진이라고 한 사람의 태도가 조금 이제 우리가 주시하는 바였는데 알고 봤더니 한성진도 기피 신청한 거 전부 다 기각하고 그다음에 23일 날 재판 뭐 신문한 거 연기해달라 그랬더니 아니다 그냥 와서 해라 그랬더니 23일 날 와서 진짜로 수시반을 했고 그러다가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럼 한 번 더 하겠다 25일 날 보자 이렇게 됐던 얘기고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재판부에서도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이죠. 그리고 나면 구속 기소를 할 거잖아요. 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직위원부를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그 김용현 같은 경우에 지금 김용현도 그렇고 저는 윤석열도 직위원한테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은 한성진한테 재판부가 배당이 된 거고 그게 나중에 병합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은 또 다른 한성진 말고 다른 재판부로 배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위원한테 안 갈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럼 너무 재판부가 많아지는 거 아니야? 아니지. 직위원한테 안 가든 뭐 가든 어쨌든 예를 들면은 우리 홍사원 기자한테 이제 재판부가 배당이 되면 내가 직위원이잖아요. 그럼 나한테 있던 것도 이쪽으로 넘어가 버려. 아직 1심이 안 끝났으니까. 이쪽으로 병합을 시켜버려. 오히려 내 재판부가 이쪽으로 직위원한테 가는 게 아니고 직위원과 이쪽으로. 병합을 이쪽으로 끌어당길 수도 있어. 왜? 그러니까 원래는 관행상으로는 원래 기존 재판부한테 병합을 시키는 게 관행이잖아요. 근데 특검법에 이번에 특검법에 새롭게 그 병합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실제 지금 현재 이 윤석열이든 김용현이든 누구든 너무 많아요. 그 재판부가 직위원 재판부가. 근데 그 직위원 재판부가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띄엄띄엄 지금 재판하고 있으면서 처삼적 벌초하듯이 재판. 되게 엉터리 같이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 믿음이 안 간다고. 휴가도 가더라고 또. 7말 8초의 휴가를 가게 할 건 다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나 이 재판부 사실은 우리 이쪽에다 병합시켜달라고 이쪽에다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럼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이래가지고 좀 조율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법원 분위기는 직위원 부장이 워낙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안 받아들이고 또 직위원 쪽으로 다 병합을 시켜버리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우리는 한성진 같은 사람 싫어하잖아요. 옛날에 저 같으면 좀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그건 좀 상식적이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유죄라 하더라도 뭐 벌금 정도는 내가 익스큐즈를 하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별로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직위원보다는 난 더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직위원 재판부를 어쨌든 나누더라도 직위원에게만 몽땅 물리는 거를 조금 막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오히려 병합이 그러니까 직위원한테 병합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재판부로 그렇죠. 쉽게 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거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야지 직위원 부장도 편해요. 그리고 재판부도 편해요. 내가 직위원이라면 그럴 것 같아. 넘기고 싶을 것 같다. 이게 되게 이례적인 건 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원래 하던 재판부에 지금은 전자배당 해가지고 한성진 그 34부로 넘겼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원래 하던데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 사건의 너무 이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재판부로 쪼개진 않았는데 유독 이 윤석열 씨 재판에 대해서는 이거 원래 뭐 규칙대로 전자배당했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어떤 신뢰에 대한 고민이 중앙에도 좀 법원에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저는 사실 빵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갖고 잘 모르. 두 분도 별로 빵에는 안 들어가고 그래도 경찰서 이렇게 도실 때 그 유치장 같은 데는 그러니까 들어가 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노변도 안 들어가 보셨죠? 그래도 노변 지금 조금씩 살아나시는 것 같았고 내 마음이 아주 흐뭇해요. 지금 그 분위기 좋아 지금.
제가 듣기로는 빵에 한번 들어갔다가 네. 중간에 보석이든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그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든 게 진짜 하루라도 나올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영혼이라도 팔 것 같은 그 간절함. 왜냐면 저희가 이제 수감돼 있는 이 피고인들 접견 가면요. 아,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한숨 났는데 또 들어가야 돼. 왜냐면 모르고 그냥 들어가면 얼레벌레 그냥 뭐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알아. 그 막 사람들 그런데 나왔는데 어머 또 가야 되면 그 윤석열 마음이 지금 어떨까? 그러니까 원래 그 중간에 병원이라도 잠깐 그 이렇게 한 하루 이틀 이렇게 뭐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디스크나 뭐 이런 거에서. 그래서 다시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뭐 거의 자지러진다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어른이어도. 너무 싫어서. 게다가 윤석열 씨는 처음 구속됐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접견을 해줬어요. 그랬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매일 접견해주고 주말에도 접견해주고 별별 일을 다 했거든요. 예. 그때는 덜 힘들었을 거예요. 아 맞아 나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온대요. 누가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다는데 이제는 이제 뭐 윤석열 부인도 당연히 안 갈 것이고 처가에서도 안 간다 그러고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아마 가면 개몽된 김계리나 베이철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좀 갈까? 갈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변호사들만 이제 접견하러 갈 텐데 변호사들도 이제는 의미 없으면 안 가요. 자, 김용현도 지금 보면 아까 잠깐 말했지만 온갖 법 기술을 다 적용해서 막 하여튼 어떻게든 그 추가 기소 좀 빼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오전부터 지금 구속영장 신문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출석 안 했어요. 네. 그런데 불출석 사유로 내건 게 이 추가 기소 절차 자체가 불법인데 자신이 구속신문에 출석하면 이거 불법을 정당화시켜주는 셈이다. 그래서 나는 출석 안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본인한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이렇게. 뭐 유리하고지도 불리하지도 어차피 저 사람은 이제 나 못 나간다는 걸 아는 거죠. 왜냐면 23일 날 25일 날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판사가 얘기를 하니까 왜 날짜를 25일로 잡냐. 24일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날.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25일에 잡겠다는 거는 결국 26일 날 결론이 나온다는 건데 26일 날이 나 만기돼서 나가는 날인데 네가 나를 풀어줄 것 같으면 26일 날 그런 결정을 하겠냐. 그러니까 나를 안 풀어주려고 일부러 25일로 잡고 26일 날 네가 나를 그냥 기각시키려고 구속 인용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예 변호사 자체가. 그래요? 네, 그 변호사가 좀 센 변호사인데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 윤석열 씨랑 같은 연수원 때 같은 반이기도 하고 또 같은 동기기도 하고 되게 친했던 사람이래요. 그 사람들 보통이 아닌데 하여튼 엉터리 주장하기로는 유명하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그냥 아예 그날 얘기를 해버렸어요. 25일 날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결국 우리 안 풀어준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것 때문에 어차피 안 풀어줄 거 내가 뭐 하려고 나가가지고 너한테 협조하냐? 이런 식으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어차피 안 풀어줄 거. 그러면 그쪽 인용될 가능성이 크네 그러면은?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그렇지. 인용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 태도를 보세요. 그렇죠. 태도 자체도 그러니까 반성하는 비중. 게다가 저 사람은 한 번 걸린 게 뭐냐면 그때 조건부 보석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걸 했으면 나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조건부 보석에서 조건은 결국에는 그 공범들하고 만나지 말라는 거였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도. 근데 다른 건 일반적인 것밖에 없었거든. 그러면은 공범하고 안 만나는 건 기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를 왜 공범하고 못 만나게 해? 나 이런 보석 못 받아들여. 이러면서 자기가 그때 보석에 대해서 항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누구랑 만나도 나 터치하지 마. 내 맘대로 돌아다닐 거야.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열받아가지고 그 보석을 안 받아들인 게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얘 풀어주게 되면 또 온갖 것된 군대를 다 싸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하고 만나야겠구나. 증거도 인멸하고.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백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너의 행동을 딱 미루어 짐작이 가네. 너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내가 판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참 얼마나 지금 부풀었을까 그냥 꿈에 그냥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완고만장했어. 완전 바보 됐지. 왜냐면 나간다. 검찰을 믿었던 거예요. 검찰은 나를 더 이상 추가 기소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난 20일에 무조건 나간다. 검찰은 그랬죠. 게다가 특검은 바보라서 이게 20일에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았으니까 나를 기소하거나 나를 추가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좋은 소리가 탁 치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멘붕인 거죠. 잘 됐어 아주. 이게 진짜 사법 정의예요, 사실. 조은석 특검 응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그래서 우박이라고 했었잖아요. 박수는 보냈는데 우려스러운 박수다 했는데 맞아요. 그냥 박수만 이제 치려고 당분간은.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 어느 누구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는 못하겠어. 솔직히 우리 믿지 말고요. 그냥 우리끼리만 믿어요. 사실. 우리끼리만. 우리 셋이 믿어요 그냥. 어제 살아나셨네. 아니 나 목이 너무 아파서 사실 말하면 안 돼요. 목이 아파서. 이거 좀 따뜻한 거 좀 물 좀 드시면서 하셔. 어쨌든 말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아니 자제하지. 이거 따뜻하면 이거 보이차 이거 마셔. 이쪽으로 마시면 괜찮아요. 차가워요. 괜찮아요. 자, 김용현 혐의가 증거인멸 교사가 하나가 있잖아요. 네. 두 가지 중에서. 근데 경호처 직원 그 증거인멸 교사가 뭐냐면은 그때 경호처 직원 양호열 씨라고 있었잖아요. 네. 이 사람이 경호처 직원인데 그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이제 수행비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양집사라고까지 뭐 얘기를 다 했었대요. 네, 맞아요. 근데 양호열한테 김용현이 그 노트북 그 뭐 계엄 이거 작성하고 이런 거 노트북하고 휴대전화 다 망치로 때려 부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걸 국회 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물어본 게 있었거든요. 양호열한테. 그때 다 증언을 거부했는데 이거 먼저 한번 잠깐 그때 영상 한번 좀 잠깐 보고 얘기를 하죠. 김용현 장관이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려고 했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증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노상원이 공간 드나들었죠? 증언을 거부합니다. 증인,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어요? 증언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저 마지막 저런 것까지 증언을 거부합니다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가 아니고 국회 증언 나가면 무조건 다 거부하라고 김용현 변호인이 시켰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동의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정말 변호인이랑 상의까지 했잖아요. 예. 당신 그런 지시를 안 받았잖아. 안 받은 게 팩트라면 저 그런 지시 안 받았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부수라고 합니까? 왜 부숩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길래라고 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면 또 위증죄 뭐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죄를 인정할 수도 없는 거죠.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딱 한 가지. 난 답변을 거부하겠다. 그러나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백혜련 의원도 검사 출신이니까 너 그럼 수사기관에는 똑바로 얘기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또 그것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의 어떤 수사를 받는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이런 식의 패턴의 발언을 언제 하느냐. 실제 그 행동을 했을 때 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두 분도 변호사시니까 그 의뢰인한테 무조건 그냥 그 모른다고 그냥 거부해 그 증언하지 마 이렇게도 조언을 합니까? 이쪽 변호인이라면 그렇게 조언을 하죠. 변호사라면 대부분 그렇게 자문할 겁니다. 근데 어제 JTBC 보도로 이게 나온 건데 그 양호열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사실대로 가서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일단 증언뿐만 아니라 선서하는 거 이것도 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러면은 변호인은 이거 책임은 없는 거예요? 책임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 사실은 법률적 책임을 지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될 것 같고요. 예. 왜냐면은 자기는 지금 누구의 의뢰인으로서 일을 했느냐 보면은 김용현의 의뢰인으로서 일을 한 거예요. 김용현 변호사. 원래는 이 양호열 씨의 변호인으로서 양호열 당신이 좀이라도 죄를 덜기 위해서라면 당신은 예전에 진술한 게 있고 앞으로도 진술하고 싶으니까 솔직히 말하고 죄를 사해달라고 해라. 예.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양호열을 위해서는 그렇지. 좋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양호열 씨가 나 그렇게 할래요라고 말을 했는데 이 변호사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김용현 때문에. 그건 누굴 위해서냐? 김용현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변호사 윤리특위에 넘겨가지고 이 사람 징계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게. 그래도 네. 그 방법이 있겠네. 네. 그리고 왜냐면 그때 이 사람 이 양효원 씨가 자기는 너무너무 말을 그냥 솔직하게 다 이미 다 진술도 했었었고 또 말도 하고 싶었고 나는 좀이라도 좀 죄를 좀 덜 하고 싶었는데 변호사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못했다. 이러고 지금도 이 사람은 김용현 씨의 변호인으로 활약을 하고 있대요. 이 이상화 씨가. 그러니까 이하상 씨가. 이 사람이 원래 이명규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하상으로. 하나님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가 봐요. 하여튼 그 집회 맨날 나오는 그분이죠. 정광훈 씨하고도 관계가 좀 있다 그러고 어쨌든 좀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러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그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변호사 징계해야 돼요. 협회에서 그 윤리적인 그 문제를 삼아서 이 사람은 변호인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따져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징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제명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는 자격정지 뭐 6개월, 1년 최소한 이런 건 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해야 되는 거죠. 캄보디아 30억 불 차관, 도이치 파이낸셜 현지은행 인수, 히림 진출, 그리고 최은순 지분설까지 이 모든 우연이 한 줄로 깨이는 순간 그 끝에 김건희와 피고인 윤석열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을 향해 거침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사법 정의의 시계를 돌리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해수부 HMM 부산 이전 약속을 속도전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적폐의 비밀금고는 결국 100일 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진실을 알리는 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정치를 알리자 였습니다.